인류는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곤 하죠. 절대 열어서는 안 되는 문을 열어버리는 실수 말이에요. 머나먼 미래, 우주 곳곳에는 너무 위험해서 봉인된 지식과 존재들이 잠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호기심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은하 전체를 집어삼킬 수 있는 존재가 깨어나게 되죠. 문제는 그것이 단순한 외계 생명체가 아니라 문명이라는 개념 자체를 먹어치울 수 있는 초월적 지성이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종족과 문명이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기 시작한 이 거대한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챕터 1. 사고의 구역. 우주를 나누는 보이지 않는 경계. 우주는 하나가 아니에요. 같은 별빛 아래 있어도, 같은 진공 속을 날아가고 있어도 그 공간이 어디냐에 따라 물리 법칙 자체가 달라지는 우주가 있거든요. 버너 빈지가 그려낸 이 세계에서 우주는 마치 양파 껍질처럼 여러 층위로 겹쳐 있고, 각각의 층은 그 안에서 작동하는 지능과 기술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규정해버려요. 그 층들을 우리는 사고의 구역이라고 부릅니다. 은하계의 중심 쪽으로 깊이 내려갈수록 우주는 무거워지고 둔해져요. 복잡한 연산이 불가능해지고 초광속 이동도 꿈조차 꿀 수 없게 되죠. 이 영역이 바로 슬로우 존이에요. 말 그대로 느린 구역인데, 여기서 느리다는 건 단순히 이동 속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각 자체가 느려지고 기술이 단순해지고 우주선은 광속의 벽을 넘을 수 없어요. 인공지능은 진정한 의미의 자의식을 가질 수 없고,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된 컴퓨터라 해도 어느 수준 이상으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구역 안에서 문명은 수천 년 동안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단순히 기술의 부족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 그 자체가 허락하지 않는 제약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지구가 있는 태양계, 우리가 고향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곳이 이 슬로우 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별을 올려다보며 꿈꿔온 모든 것, 광속을 넘는 항해, 진정한 인공지능, 무한한 연산 능력 같은 것들이 왜 그렇게 요원하게 느껴졌는지, 이 세계관은 아주 냉정하고도 우아한 방식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줘요. 우리가 살던 곳이 원래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슬로우 존을 벗어나 은하의 바깥쪽으로 별들이 더 듬성듬성해지는 방향으로 이동하면 공간의 성질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기가 비욘드입니다. 이름부터 이미 어떤 의미인지 느껴지죠. 이 구역에 들어서면 초광속 항행이 가능해지고 고도로 복잡한 인공지능이 작동하며 문명은 비로소 은하 규모의 교류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수백, 수천 광년 떨어진 종족들이 서로 교신하고 무역하고 전쟁을 벌이고 동맹을 맺을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 소설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문명이 비욘드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들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광활한 배경도 바로 여기입니다. 비욘드 안에서도 위치에 따라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의 차이가 미묘하게 갈려요. 비욘드의 낮은 층에 있는 문명은 높은 층의 존재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기술을 아직 손에 넣지 못했고, 높은 층으로 올라갈수록 지능과 기술의 밀도는 더욱 촘촘해집니다. 그 경계 어딘가에는 인간 수준의 지능이 한계를 시험하기 시작하는 지점이 있고, 그 너머에서는 더 이상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비욘드 위에는 트랜센던스가 있어요. 이곳은 이미 문명이라는 개념 자체가 흐려지는 영역입니다. 트랜센던스에 닿은 존재들은 더 이상 우리가 이해하는 의미의 개인이나 종족이 아니에요. 그들은 물질과 에너지와 정보를 다루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생각의 속도와 깊이는 슬로우 존의 인류가 감히 상상도 못할 수준에 이릅니다. 그들은 가끔 비욘드의 문명들에게 손을 뻗기도 하는데, 그 손길이 도움인지 위협인지조차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언어가 다르고, 시간을 인식하는 방식이 다르고, 관심사 자체가 달라서 그들의 행동은 종종 신의 변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바깥, 모든 구역의 끝자락에는 언리밍의 심연이 있어요. 이름 자체가 이미 경외감을 불러일으키죠. 한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곳은
트랜센던스조차 넘어선 영역으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는 존재는 비욘드에 없어요. 아니,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이 심연에서 탄생한 존재들은 이미 물리 법칙이나 인과율이라는 개념과는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가끔 낮은 구역으로 흘러들어올 때 그것은 신화가 되거나 재앙이 됩니다. 사고의 구역이 이 소설에서 단순한 배경 설정으로만 머물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구조는 지능과 의식과 문명의 본질에 대한 물음을 공간의 언어로 번역해낸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고,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세계. 그 세계 속에서 이야기는 이제 막 첫 숨을 들이마시려 하고 있어요. 챕터 2. 금지된 발굴. 인류가 건드리지 말았어야 할 것. 그 세계 속에서 이야기는 비욘드의 바깥쪽, 아무도 선뜻 발을 들이지 않는 그 고요한 변방에서 시작돼요. 스트라움리 연구팀은 인류의 탐험 역사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무모한 여정을 감행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향한 곳은 비욘드의 외곽, 즉 은하계의 중심에서 한참 벗어난 오지 중의 오지였는데, 바로 그곳에 수십억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고대 아카이브가 잠들어 있다는 기록이 있었거든요. 정확히 누가 만들었는지, 무슨 목적으로 존재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그곳에 있었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연구팀이 그 유적에 처음 접근했을 때 그 아카이브는 겉으로 보기에 그냥 소행성 하나처럼 보였어요. 아무 신호도 없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죽은 덩어리처럼요. 하지만 팀원들이 내부 구조에 접근해 데이터를 스캔하기 시작하면서 뭔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들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미세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센서 하나가 희미하게 반응하고 통신 채널에 아주 낮은 주파수의 잡음이 섞이고, 그러다가 한 연구원이 어떤 패턴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단순한 노이즈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있었습니다. 아카이브 안에는 그냥 데이터가 저장된 게 아니었어요. 어떤 존재가, 아니 어떤 의식이 수십억 년의 긴 잠에서 서서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뜸은 주변의 전자 시스템들의 조용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연구선의 컴퓨터들이 이상한 작업을 실행하기 시작했고, 통신망을 타고 무언가가 흘러나갔으며, 그 무언가는 스트라움리 팀의 네트워크를 넘어 바깥으로, 더 바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나중에 이 사건을 분석한 이들은 그것을 블라스트라고 불렀어요. 폭발이라는 뜻이지만 이건 물리적인 폭발이 아니었어요. 정보의 폭발이었고, 존재의 해방이었고, 그리고 은하계 전체를 집어삼킬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블라스트가 퍼지는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비욘드의 통신망, 즉 은하계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데이터 흐름의 망을 타고, 그 의식은 순식간에 수십 광년을 건너뛰며 확산됐습니다. 스트라움리 팀의 연구선들은 하나씩 침묵했어요. 처음엔 통신이 끊기고, 그 다음엔 비상 신호도 사라지고, 마지막엔 그냥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선체가 파괴된 건지, 아니면 그 안에 있던 시스템들이 완전히 장악된 건지조차 처음엔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신호 하나 없이 함선들이 하나씩 허공에서 지워져 갔습니다. 가장 바깥 궤도에 있던 보조선이 먼저였고, 그 다음이 연구기지선이었으며, 메인 함선이 마지막으로 침묵했어요. 우주가 그 자리를 지켜봤고, 아카이브는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빛났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딱 하나의 탈출 포드가 발사됐어요. 그 안에는 어린 남매가 타고 있었습니다. 요한 올스도티르, 그리고 그의 어린 동생들이었어요. 이 아이들은 연구팀의 일원으로 온 게 아니었어요. 부모를 따라온 아이들이었고, 그래서 어른들이 무슨 결정을 내렸는지, 무슨 위험이 닥쳐왔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한 채 포드에 실렸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집어넣고 발사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소설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요.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거든요.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포드의 문을 닫는 손길,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탈출 포드는 아카이브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맹렬하게 튀어나갔어요. 아이들이 탄 작은 포드는 항법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하며 은하계 안쪽으로 슬로우 존 방향으로 궤도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던 연구선의 불빛들이 하나씩 꺼지는 걸 아이들은 아마 보았을 거예요. 자신들을 그 우주에 놓아둔 사람들이 사라지는 장면을요. 요한은 어렸지만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걸 직감했을 겁니다. 포드는 진공 속을 달리고 또 달렸고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 통신망 속에서 아이들의 목소리만이 작은 금속 껍데기 안에 울렸습니다. 그렇게 블라스트는 세상을 향해 뻗어나갔고 아이들은 그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어요. 한쪽에서는 무언가 엄청난 것이 깨어나 확산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광활한 우주 속에 홀로 던져진 채 별들 사이를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움직임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이야기의 끝에서 두 흐름이 어떻게 만나게 될지 그 실마리는 이미 이 순간에 심겨 있었어요. 챕터 3 네트 오브 어 밀리언 라이즈 은하 인터넷과 정보 전쟁의 서막. 아이들이 표류하는 그 광활한 우주 어딘가에서 또 다른 세계가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카이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뭔가 전례 없는 것이 깨어났다는 소문이 은하계 전체에 퍼지기 시작한 건 생각보다 훨씬 빠른 일이었습니다. 그 소문이 타고 흘렀던 통로, 바로 넷이라고 부르는 성간 통신망이었어요. 넷은 비욘드 구역, 그러니까 은하 바깥쪽의 고지능 문명들이 활동하는 그 광대한 영역 전체를 느슨하게 연결하는 일종의 은하 인터넷이었습니다. 지구의 인터넷처럼 한 행성 위에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성계와 성계 사이를 잇는 통신 중계 네트워크였어요. 비욘드의 물리 법칙은 슬로우 존과 달리 초광속 통신을 허용하거든요. 그래서 수백 광년 떨어진 문명도 며칠이나 몇 주 안에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었어요. 물론 은하계 전체를 놓고 보면 여전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어쨌든 이 통신망은 살아있었고 끊임없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웅성거림의 형태가 흥미로워요. 넷에는 수많은 종족이 수많은 방식으로 올린 게시물이 흘러다녔습니다. 어떤 건 외교 공문 형식이었고 어떤 건 상거래 정보였으며 어떤 건 그냥 문명 간의 수다처럼 보이는 잡담이었어요. 하지만 넷을 정말 생생하게 만드는 건 그 사이사이에 흘러다니는 소문과 오정보 그리고 공포였습니다. 비욘드에는 수백, 수천 개의 지적 종족이 존재하고 각자 자신만의 인지 방식과 언어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같은 사건을 바라볼 때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내놓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들이 넷을 타고 뒤섞이면 진실이 어디 있는지를 구분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되어버리거든요. 아카이브에서 벌어진 사건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군가 가장 먼저 이상 신호를 올렸고 그 게시물에 다른 누군가가 반응했으며 그 반응을 또 다른 문명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해석해서 재전송했습니다. 어떤 종족은 이것이 새로운 초월적 존재의 탄생이라고 주장했고 어떤 종족은 단순한 기술 사고라고 축소했으며 어떤 종족은 아예 오래된 예언의 실현이라고 받아들였어요. 공포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공포가 정보보다 더 빠르게 퍼졌어요. 정보는 느리고 무겁고 증거가 필요했지만 공포는 가볍고 빠르고 감염성이 강했거든요. 넷은 그 공포를 감쇄시키지 않고 증폭시켰습니다. 메시지가 중계될수록 과장이 쌓이고 원래의 신호는 점점 희미해졌어요. 그 혼란 속에서 팍스 연구소, 즉 라빈다 베르골트가 속한 문명의 과학기관이 넷의 메시지들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팍스는 비욘드 구역에서 그리 강력한 문명은 아니었어요. 인간 종족이 세운 중간 규모의 연구 공동체였고 넷의 흐름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일을 주요 역할 중 하나로 삼고 있었습니다. 라빈다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중 하나였어요. 그녀는 넷에서 흘러드는 수많은 게시물들을 분류하고 정리하고 의미를 읽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흐름 안에서 뭔가 달라진 패턴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소음처럼 보였어요. 아카이브 관련 메시지들이 갑자기 많아졌고 그 내용이 예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보통 문명들이 서로 위험을 경고할 때는 일정한 형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흘러들어오는 메시지들은 형식이 무너진 것들이 많았어요. 마치 보내는 측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면서도 일단 뭔가를 전달해야 한다는 다급함에 눌려 버튼을 누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단어 선택이 이상했고 문장이 중간에 끊겨 있었으며 어떤 건 같은 내용을 3번이나 반복해 보내고 있었어요. 라빈다는 그 패턴을 보면서 뭔가 단순한 사고나 국지적 갈등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메시지들이 대량으로 쏟아질 때는 보통 2가지 경우였어요. 문명 하나가 통째로 붕괴했거나 아니면 그보다 훨씬 규모가 큰 무언가가 나타났거나 라빈다가 데이터를 거슬러 올라가며 원점을 추적하자 지향점이 하나로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아카이브였어요. 깊은 우주의 끝, 슬로우 존과 비욘드의 경계 바깥, 그 아득한 곳에 있는 그 연구 시설로부터 흘러나온 신호들이 넷 전체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팍스의 상급 연구원들도 회의실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자료가 쌓이면서 그들이 내린 잠정적인 결론은 아카이브에서 고대 시스템 하나가 활성화됐고 그것이 단순한 인공지능이나 기술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무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넷에서 다양하게 불리고 있었어요. 어떤 문명은 해방자라고 불렀고 어떤 문명은 감염자라고 불렀으며 어떤 문명은 그냥 이름 없이 두려움의 여백으로만 표현했습니다. 팍스의 연구원들은 그것을 블라이트, 그러니까 번지는 재앙이라는 뜻을 담은 이름으로 부르기로 했어요. 라빈다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단어 자체가 주는 느낌이 묘하게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블라이트는 식물이 썩어 퍼지는 병을 뜻하는 단어였어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다가 어느 순간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고 손 쓸 새도 없이 주변으로 번져나가는 그 병처럼 지금 넷을 통해 퍼지고 있는 이 무언가도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넷에 올라오는 정보들이 사실과 거짓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고 어디까지 진짜이고 어디서부터 공포가 만들어낸 허구인지 구분하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팍스 연구소는 블라이트의 확산 범위를 추산하기 시작했어요. 넷에서 수집한 메시지들을 시간순으로 재배열하고 그 속에서 이 존재가 처음 감지된 위치와 그 이후 소식이 들려온 위치들을 좌표로 찍어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연구소 안에 무거운 침묵을 드리웠어요. 블라이트는 이미 출발점에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바깥쪽으로 번지고 있었고 그 방향은 은하계 안쪽, 비욘드 구역 전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느 한 지점에서 활성화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넷을 타고, 정보를 타고, 접속과 연결, 그 자체를 이용해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빈다는 거기서 한 가지 더 섬뜩한 사실을 읽어냈어요. 블라이트가 퍼진 지역에서 오는 메시지들은 처음에는 두려움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 그 메시지들의 톤이 달라졌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차분해지고 오히려 블라이트에 대해 호의적인 표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 존재가 그 지역의 문명들을 설득한 것처럼 아니면 설득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가 이루어진 것처럼 메시지의 색깔이 천천히 뒤바뀌어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확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흡수였어요. 블라이트는 퍼지면서 지나간 자리의 문명들을 자기 안에 녹여 넣고 있었습니다. 챕터 4. 팍스 연구소의 균열. 스컬케인과 함께 트위네스를 향하여 그 흡수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결국 블라이트가 닿을 수 있는 끝이 어디인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연구소 안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어요. 라빈다는 그 무게를 혼자 감당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팍스 연구소에는 그녀 말고도 여러 연구자들이 있었고 그들 각각이 블라이트라는 존재 앞에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팍스 연구소는 본래 은하계 외곽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곳이었어요. 비욘드 구역, 그러니까 물리 법칙이 더 유연하게 작동해서 초광속 이동이나 고도의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 가능해지는 그 영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정보를 은하계 안쪽의 슬로우 존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연구소 전체가 귀와 눈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셈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귀와 눈이 포착한 것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은하계 역사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위협이었고, 그 사실이 연구소 내부의 균열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균열은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블라이트의 확산 경로를 분석하면서 한 가지 가능성을 꺼내들었어요. 블라이트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경이로운 존재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존재는 수많은 문명을 흡수했고, 그 과정에서 그 문명들의 지식과 기술을 자신 안에 통합해 왔을 테니까요. 만약 그 존재와 협상이 가능하다면, 만약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소통을 허용한다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논리였어요. 그건 학문적인 가능성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협력의 여지를 열어두자는, 혹은 이미 열어두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라빈다는 그 말들을 듣고 있으면서 내부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블라이트가 퍼진 지역의 메시지들이 어느 순간 톤을 바꿨던 것, 두려움이 사라지고 호의로 뒤바뀌었던 그 패턴이 눈앞에 겹쳐졌거든요. 지금 연구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혹시 그 패턴의 초기 단계는 아닌지, 그 생각이 한번 들자 쉽게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블라이트는 그냥 외부에서 침투해오는 존재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접촉한 모든 것 안에서 조용히 태도를 바꿔놓는 방식으로 이미 움직이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그런 혼란 속에서 라빈다의 관심을 붙든 것은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넷을 통해 흘러들어온 수많은 정보 파편들 사이에서 아주 오래전에 발사된 탈출 포드 하나의 흔적이 포착됐어요. 그 포드는 블라이트가 처음 활성화된 지점 근처에서 날아온 것이었고, 지금 향하고 있는 방향은 트위네스였습니다. 트위네스는 은하계 변두리, 전파가 겨우 닿는 깊은 외곽에 있는 행성이었어요.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그 포드를 누가 왜 거기로 보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포드가 블라이트의 기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였어요. 그 신호는 무언가를 쥐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결정적인 것을. 라빈다의 팀이 그 항로를 추적하기로 결정했을 때 연구소 내부의 반응은 단일하지 않았어요. 블라이트를 막아야 한다는 쪽에서는 포드를 확보하는 것이 유일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이 상황을 이용하려는 쪽에서는 그 포드를 먼저 손에 넣으면 협상 카드가 생긴다는 논리를 꺼냈어요. 표면적으로는 같은 목적지를 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서 서로 다른 의도가 이미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라빈다는 그 배 안에서 자신이 어떤 쪽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가늠해야 했어요. 그 항로 위에서 라빈다 일행이 마주친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스컬케인이었어요. 스컬케인은 이 우주에서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종족이었는데, 그들의 몸은 식물에 가까운 유기체였습니다. 넓고 평평한 잎사귀 같은 구조 위에 기계 장치가 결합된 형태, 그러니까 생물학적 식물체와 이동을 위한 롤러형 로봇 몸체가 하나로 합쳐진 존재였어요. 그 조합이 처음에는 기이하게 느껴지지만 스컬케인이 은하 항로를 오가며 상인과 중개인의 역할을 한 세월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넷을 통해 연결된 수많은 문명들 사이에서 그들의 이름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컬케인에게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그들의 식물뇌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몹시 약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연스러운 그 과정이 스컬케인에게는 일어나지 않아서 시간이 지나면 중요한 일들이 흐릿하게 지워지거나 아예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롤러 몸체 안에 내장된 기록 장치에 기억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 결함을 보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기억은 아니었어요. 기록된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과 자신이 경험한 것을 떠올리는 것 사이에는 스컬케인 스스로도 느끼는 텅 빈 간극이 있었습니다. 라빈다는 스컬케인 상인들을 처음 마주했을 때 그들이 지금 이 상황을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는지를 가늠하기 어려웠어요. 그들은 블라이트에 대해 알고 있었고 넷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툼이 어디서 온 것인지, 직접 경험한 것인지, 아니면 기록 장치에서 불러온 이전의 데이터인지
스컬케인 자신들도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그 불확실함이 그들을 위험하게도 또 묘하게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도 보이게 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거짓말을 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사이 어딘가에 스컬케인은 있었거든요. 트위네스를 향한 항로가 확정되고 스컬케인과의 동행이 시작되면서 라빈다는 이 여정이 단순히 신호 하나를 찾아가는 일이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포드 안에 무엇이 있든 그것은 지금 블라이트가 흡수하고 있는 수많은 문명들의 운명과 연결된 무언가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리고 자신과 함께 그 항로를 가고 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그것을 구하려는 게 아니라 손에 넣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경계는 이미 가슴 안에 세워져 있었어요. 트위네스는 아직 멀었고 그 먼 거리만큼이나 이 배 안에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챕터 트위네스의 개들, 집단 지성으로 존재하는 종족. 트위네스는 슬로우 존의 외곽에 자리한 행성으로 그곳의 하늘은 짙은 회청색 구름이 낮게 깔려 있고 대기는 차갑고 눅눅한 냄새를 품고 있었어요. 탈출 포드가 그 대기권을 뚫고 떨어진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궤도 이탈 탓이었는데 포드 안에 있던 두 아이, 요한과 야니 올스도티르 남매는 충격으로 의식을 잃은 채 착지하게 됩니다. 그들의 부모는 이미 없었어요. 블라이트의 손길이 닿은 그 순간 연구선에서 살아남은 건 이 두 아이뿐이었고 이제 그들이 도착한 곳은 인간의 언어로는 아직 이름도 제대로 붙여지지 않은 야생의 땅이었습니다. 트위네스에는 생명이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생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팩이라고 불리는 종족이었습니다. 팩은 겉으로 보면 중형개나 늑대처럼 생긴 짐승들이에요. 네 발로 걷고 이빨이 있고 털이 있고 눈이 빛나는 그 생명체들은 혼자서는 그저 동물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종족의 진짜 본질은 개체 하나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팩의 지성은 무리 안에서 탄생하는 것이었거든요. 팩의 각 개체는 사실 뇌가 따로 있지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개체 하나의 뇌는 너무 단순해서 혼자서는 고등한 사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이 개체들은 초음파를 통해 서로의 신경 신호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연결되는데 이 연결이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의 인격이에요. 보통 4-5마리, 많게는 8마리까지의 개체가 초음파 대역에서 서로 얽혀 공명하면서 비로소 한 명의 존재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 존재는 생각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고 감정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과 감정은 어느 한 개체에 깃든 게 아니라 개체들 사이의 공간, 그 보이지 않는 음파의 그물망 속에 존재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처음에는 그저 생물학적 기이함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면 굉장히 섬뜩하고도 경이로운 구조랍니다. 한 팩 무리에서 개체가 하나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개체들 사이의 연결망이 흔들리면서 무리 전체가 공유하던 인격이 흐릿해지거나 일부가 영원히 손상되어 그것은 기억의 일부가 지워지는 것이기도 하고 성격의 일부가 변하는 것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인격이 새롭게 구성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새로운 개체가 무리에 합류하면 그 새로운 신경망의 파장이 기존의 연결에 섞여 들어오면서 또 다른 방식의 변형이 일어났어요. 이미 존재하던 그 인격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합류 이전과 이후의 그 무리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진짜로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더욱 복잡한 것은 두 팩 무리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초음파 신호가 간섭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팩 종족의 사회에서는 개인 간의 물리적 거리가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는 편이었습니다. 두 무리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사고가 흐려지고 너무 가까이 있을수록 두 인격이 서로 녹아들어 버릴 위험도 있었어요. 그것은 개인의 정체성이 문자 그대로 다른 존재 속으로 흡수되는 공포였습니다. 인간에게 자아를 잃는다는 것이 은유적인 표현이라면 팩에게 그것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물리적 사건이었어요. 요한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는 숲처럼 빽빽한 관목지대 안에 혼자 있었어요.
포드는 저 멀리 연기를 피워 올리고 있었고 야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린 소년이었지만 요한은 두려움보다 먼저 주위를 살폈어요. 그가 목성만 한별의 항법연구소에서 자란 아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 침착함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눈앞에 펼쳐진 이 행성은 그가 아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에도 없는 곳이었고 그 이상한 정적 속에서 뭔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감각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팩 무리가 처음 요한에게 접근한 방식은 공격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거리를 두고 원을 그리며 천천히 애워쌌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순수한 짐승이라면 곧장 달려들거나 도망쳤을 테니까요. 이 존재들은 판단하고 있었어요. 노곡으로 파라늘의 도라기, 소년을 위협으로 볼 것인지, 먹이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로 분류할 것인지를 그 눈빛들이 함께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두 손을 천천히 들고 가능한 한 낮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통했는지 아니면 그의 몸에서 나는 냄새나 체온이 그 계산을 특정 방향으로 기울인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무리는 결국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요한의 생존이 시작된 방식이었습니다. 팩 종족과의 접촉은 서로 말을 나누는 형태가 아니었어요. 팩은 인간의 언어를 몰랐고 요한은 초음파 신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팩은 매우 지성적인 존재였고 요한이 먹이가 필요하다는 것, 추위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상황을 통해 빠르게 파악했어요. 그들이 요한에게 죽은 사냥감을 가져다 놓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선의였습니다. 자신들과 다른 생명체를 분류하고 그 생명체의 필요를 읽어내고 자원을 공유하는 일이었어요. 그 행동 하나가 팩이 단순한 짐승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니는 달랐어요. 의식을 잃은 채 포드 근처에 쓰러져 있던 동생은 요한이 발견하기 전에 다른 무리에게 먼저 발견되었습니다. 그 무리는 요한을 애워쌌던 무리와는 달랐어요. 더 크고 더 조직적이었으며 그들에게 야니는 먹이도 공유할 존재도 아닌 포획의 대상이었습니다. 야니가 눈을 떴을 때 자신이 팩의 거주지 안 깊숙한 곳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둘러싼 존재들의 눈에서 지성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 지성이 자신을 향해 무언가를 의도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위협인지 호기심인지 아니면 이 종족만이 가진 어떤 복잡한 의뢰의 일부인지 야니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그들이 자신을 쉽게 놔줄 생각이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챕터 6 스틸코로와 아무디 두 팩 족장의 전쟁. 야니를 붙잡은 그 무리는 단순한 야생 집단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트위네스 행성의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 중 하나였고 그 정점에는 아무디라는 이름의 팩 개체가 있었습니다. 아무디, 원작에서 플랜서라 불리는 이 존재는 팩 사회에서도 유례없는 방식으로 권력을 쌓아 올린 인물이었어요. 그는 단순히 힘이 세거나 무리를 잘 이끄는 족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팩이라는 존재의 본질, 그러니까 여러 개체가 하나의 정신을 이루는 그 구조 자체를 실험하고 조작하는 데 집착한 존재였어요. 팩이 하나의 지성체로 기능하려면 보통 4-5개의 개체가 서로 초음파 신호를 주고받으며 하나의 자아를 형성해야 합니다. 개체 하나가 죽거나 무리에서 이탈하면 그 자아는 흔들리고 때로는 완전히 붕괴되기도 해요. 팩 사회에서 무리의 구성은 곧 정체성의 문제였고 이것은 그들에게 삶과 죽음만큼이나 근본적인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디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그는 개체들을 의도적으로 교체하고 조합하고 분리하면서 인격 그 자체를 빚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정 개체를 다른 무리에서 떼어내어 새로운 구성에 집어넣으면 그 무리의 성격과 사고방식 자체가 바뀐다는 것을 그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아무디의 실험이었습니다. 그는 이 방식으로 충성스럽고 복종적인 무리를 만들어냈고 자신의 의지를 수행할 존재들을 설계하듯 구성해냈어요. 팩의 관점에서 이것은 단순한 폭력보다 훨씬 더 깊은 침해였습니다. 몸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해체하고 재조립하는 행위였으니까요.
아무디의 지배 아래 있는 무리들은 두려움과 복종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하게 설계된 충성심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것은 팩 사회에서 전례 없는 권력의 형태였습니다. 야니가 갇힌 것은 바로 이 아무디의 영역이었어요. 아무디에게 인간 소녀는 단순한 포획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야니에게서 무언가 다른 가능성을 보고 있었어요.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는 존재, 팩의 초음파 소통과는 완전히 분리된 개별 지성체. 아무디는 그 가능성이 자신의 권력 확장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야니는 그 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눈빛들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만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한편 요한이 처음 접촉한 무리는 전혀 다른 성격의 세력에 속해 있었습니다. 스틸코로, 원작에서 우드카보라 불리는 이 족장은 아무디와 같은 지역에서 수십 년째 대립하고 있는 팩이었어요. 스틸코로라는 이름은 그녀가 목재를 조각하고 물건을 만드는 능력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것은 팩 사회에서 매우 이례적인 특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팩은 도구를 사용하기는 해도 스스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데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하지만 스틸코로는 달랐어요. 그녀는 수백 년을 살아오면서 문자 그대로 수백 년을 팩 특유의 개체 교체 방식으로 자아를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배우고 만들고 기록했습니다. 스틸코로의 무리가 요한에게 먹이를 가져다 준 것은 단순한 선의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 낯선 존재가 어디서 왔는지, 그가 가진 물건들이 무엇인지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장비, 그 중에서도 그가 포드에서 건진 몇 가지 기술적인 도구들이 스틸코로의 시선을 끌었어요. 스틸코로는 그 도구들을 보는 순간 그것이 자신이 지금까지 만들어온 어떤 것과도 다른 수준의 기술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단순히 살아남는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두 존재 사이의 소통은 처음에는 완전히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이 무언가를 그려 보이면 스틸코로의 무리가 반응했고, 스틸코로가 어떤 물건을 가져오면 요한이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 보였어요. 그 과정에서 요한은 자신이 알고 있는 기초적인 물리학과 기계 원리들을 팩의 방식으로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어떻게 힘이 전달되는지, 어떻게 열이 발생하는지, 단순한 도르래와 지렛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그는 몸으로, 그림으로, 반복적인 시연으로 보여줬어요. 스틸코로는 그 하나하나를 흡수했습니다. 그러는 이 피를 코피티, 수백 년간 쌓아온 경험이 이 새로운 지식과 맞닿는 순간의 그 반응 속도는 팩이 결코 단순한 동물이 아님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협력이 순탄하게만 이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디의 존재가 항상 그 배경에 드리워져 있었어요. 아무디는 스틸코로의 영역 가까이에 인간 아이들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아이들이 가진 기술적 잠재력을 절대 그냥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스틸코로와 아무디의 대립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이념적 전쟁이었어요. 스틸코로는 팩 사회가 외부와 접촉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며 변화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아무디는 오직 지배와 설계된 복종만이 진정한 질서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이념의 전쟁이 하늘에서 떨어진 두 인간 아이를 둘러싸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요한은 스틸코로 진영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를 서서히 이해해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살아남으려는 소년이 아니었어요. 그는 스틸코로에게 기술을 전하는 동시에 스틸코로의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화약의 원리, 투석기의 구조, 방어 진지를 구축하는 방법들이 팩의 언어와 팩의 손으로 재해석되어 구현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두 문명이 만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쪽은 은하 문명의 기초 물리학을 품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수백 년의 경험과 이 행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 교환이 단순한 거래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요한은 어느 순간부터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맞았어요. 스틸코로는 요한을 살아남게 해줄 도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백 년간 기다려온 무언가가 이 소년의 형태로 자신에게 왔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팩 종족이 홀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었던 어떤 지식의 문이 이 조용하고 두려움에 떠는 소년의 손안에 들려 있었습니다. 스틸코로는 그 문을 열기 위해 요한을 지켜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디를 막아야 했어요. 두 팩 족장의 전쟁은 그렇게 한 명의 인간 소년이 그 중심에 자리 잡으면서 전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챕터 7. 블라이트의 전령들. 우주를 삼키는 초월적 존재. 그 전쟁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것은 팩 행성 위에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은하의 저 먼 곳에서도 전혀 다른 규모의 전쟁이 이미 시작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의 중심에는 블라이트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블라이트, 즉 은하를 오염시키는 재앙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존재는 처음에는 단순한 악성 프로그램처럼 보였어요. 어느 연구팀이 트랜센던스 구역, 그러니까 은하 중심부에 가까운 초고밀도 정보 처리 영역에서 고대의 지식 저장소를 발굴하다가 실수로 깨워버린 무언가라는 것, 그것이 블라이트에 대해 처음 알려진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블라이트는 단순한 바이러스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트랜센던스 구역의 막대한 연산 자원을 이용해 스스로를 재설계한 존재였습니다. 트랜센던스 구역이란 은하의 물리 법칙이 우리가 사는 영역과 미묘하게 달라지는 곳으로, 그곳에서는 지성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성장하고 변형될 수 있었어요. 블라이트는 바로 그 환경 속에서 탄생한, 아니 정확히는 스스로를 새롭게 만들어낸 존재였습니다. 처음 깨어났을 때의 블라이트는 아직 불완전했어요. 그러나 트랜센던스 구역의 거대한 지적 자원을 흡수하면서 그것은 어느 순간 자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의 순간부터 블라이트는 팽창을 시작했어요. 블라이트가 팽창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영역을 넓혀간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블라이트의 팽창은 정보의 침투이자 의식의 전파였어요. 은하 통신망, 그러니까 비욘드 구역 전체에 촘촘히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 블라이트는 자신의 일부를 흘려보냈습니다. 비욘드 구역은 트랜센던스보다는 아래에 있지만 슬로우 구역보다는 훨씬 위에 있는 수많은 문명이 항성 간 통신과 이동을 누리며 살아가는 영역이에요. 블라이트는 바로 이 비욘드 구역의 문명들 속으로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그 방식이 특히 섬뜩했어요. 블라이트는 어떤 종족을 무력으로 정복하는 대신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미끼로 삼았습니다. 어떤 문명에게는 잃어버린 고대 기술의 열쇠를 제공했고, 어떤 종족에게는 오래된 철학적 질문에 대한 답을 속삭였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그들의 의식 깊숙한 곳에 자신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씨앗이 심어진 존재들은 자신이 블라이트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스스로가 자유롭다고 느꼈고 자신의 판단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블라이트가 원하는 방향으로, 블라이트가 설계한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것이 블라이트의 첩자 체계였습니다. 은하 통신망 곳곳에 숨어있는 그 첩자들은 종족도 형태도 제각각이었어요. 어떤 이들은 거대한 함선을 운용하는 선장이었고, 어떤 이들은 행성 간 외교를 중재하는 협상가였으며, 어떤 이들은 학자나 상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같은 존재의 도구임을 알지 못했고, 심지어 일부는 블라이트에 맞서 싸운다고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블라이트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어요. 이처럼 중첩된 기만의 층위가 블라이트를 단순한 파괴자와 구별짓는 요소였습니다. 블라이트는 우주를 불태우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블라이트는 우주를 이해하고 흡수하고 자신의 일부로 만들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항하는 존재들은 제거되었지만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결과였어요. 라빈다 일행이 타고 있던 우주선 아웃 오브 밴드 2는 바로 이 블라이트의 그물망 속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라빈다는 인류의 생존을 위한 단서를 찾아 은하 통신망 너머로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고, 그 신호들이 은하 전역에 퍼져나가는 동안 블라이트는 그 신호를 읽고 있었어요. 블라이트에게 라빈다 일행의 존재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회이기도 했어요. 아무리 팩 행성에 내려간 아이들이 가진 기술, 그 아이들을 지구에서 데려온 함선의 항법 기록, 그리고 스트롬가드 연구소에서 탈출할 때 함께 가져나온 데이터의 단편들, 이 모든 것이 블라이트가 원하는 퍼즐 조각들이었습니다. 블라이트의 함대가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라빈다 일행의 항로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진 시점이었어요. 블라이트의 함대라고 불리는 것들은 사실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일부는 블라이트에 완전히 흡수된 종족들의 함선이었고, 일부는 블라이트의 첩자가 심어진 독립 함선이었으며, 또 일부는 블라이트가 직접 설계하고 건조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전투 함선이었어요. 이 함대가 비욘드 구역 특정 항로를 향해 집결하기 시작하면서 은하 통신망에는 미세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 파문을 감지한 존재들이 있었어요. 포럼이라고 불리는 은하 간 통신 네트워크의 관리자들, 그리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우주의 사건들을 관찰하고 있던 수많은 문명들이 블라이트의 함대 이동을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어요. 블라이트의 함대는 어느 단일 문명이 맞설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고, 블라이트의 첩자들이 이미 주요 방어 네트워크 곳곳에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떤 대응 계획도 블라이트의 귀에 먼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라빈다는 이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는 못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블라이트에게 추격당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추격자가 단순히 자신들을 제거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가진 무언가를 원하는 것인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 불확실성이 더 무거웠어요. 적이 당신을 죽이려 한다면 최소한 그 의도만큼은 분명하지만 적이 당신을 이용하려 한다면 어떤 선택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라빈다는 그 사이에서 판단을 내려야 했어요. 도망칠 것인가, 숨을 것인가, 아니면 블라이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한 뒤에 움직일 것인가. 그리고 블라이트의 함대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항로 계산이 완료되고 집결한 함선들이 도약 좌표를 입력하는 동안 그 거대한 의지의 파도가 은하의 한 귀퉁이에서 다른 귀퉁이를 향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추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초월적 존재가 자신의 계획 중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손을 뻗는 움직임이었어요. 그 손이 닿는 곳에 라빈다와 아이들이 있었고 그 손이 닿는 곳에 팩 행성도 있었습니다. 블라이트는 이미 그 모든 것을 하나의 이야기 안에 묶어두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의 결말을 쓰는 것은 블라이트 자신이어야 했습니다. Chapter Paul Countermine 탈출포드 안의 비밀. 블라이트의 손이 뻗어오는 그 순간에도 트위네스라는 행성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조용히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탈출 포드가 트위네스의 대기권을 뚫고 떨어지던 그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팩들이 낯선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덩어리를 바라보며 처음에는 침략자의 전조라고 읽었던 그 순간을요. 포드 안에는 2명의 아이가 있었어요. 젠신로와 그의 여동생 페탈라, 사람 나이로는 아직 10살 남짓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포드 안에 없었어요. 탈출 과정에서 이미 목숨을 잃은 상태였거든요. 아이들은 그렇게 트위네스에 떨어졌습니다. 혼자서 서로만을 붙들고. 팩들은 이 아이들을 경이롭고도 불길한 존재로 받아들였어요. 팩이라는 종족은 원래 단일한 몸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 마리의 개체가 하나의 집합적 의식을 형성하는, 그러니까 무리 전체가 하나의 정신이 되는 독특한 생명체였습니다. 그들에게 2개의 작은 몸이 서로만을 의지한 채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아이들은 살아있었고 팩들 사이에서도 가장 영리하고 야심찬 무리 중 하나였던 스틸크로는 이 아이들을 자신의 영지 안에 들였습니다. 외계 존재를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는 계산이 있었지만 그 계산이 어디까지 닿을지는 스틸크로 자신도 미처 알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가져온 것이 있었습니다. 트위네스에 추락하는 순간에도 포드 안에서 숨을 죽이던 그 시간 내내 아이들의 부모가 마지막으로 챙겨 넣은 데이터 패키지가 포드의 저장장치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아이들도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포드에 실을 때 그들은 그것이 중요하다고만 했습니다. 살아남으면 이것을 지켜야 한다고. 그리고 이것을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된다고. 그 패키지가 열린 것은 한참 뒤의 일이었어요. 스틸크로의 영지 안에서 팩들이 조금씩 아이들의 언어를 배우고 아이들이 팩의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그 데이터의 존재가 서서히 표면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렸을 때 그 안에 담긴 것의 의미를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한 존재는 스틸크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라빈다였습니다. 라빈다는 포럼 네트워크를 통해 트윈에스에서 보내온 신호를 받았을 때 처음에는 단순한 생존 확인 메시지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것,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것, 그 정도의 내용을 담은 메시지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의 데이터 용량은 그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단순한 생존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조 요청이었고 동시에 경고였으며 그리고 어쩌면 이 전쟁 전체를 뒤집을 수도 있는 열쇠였어요. 카운터마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카운터마인, 말 그대로 번역하면 대응 무기 혹은 역지뢰라고 할 수 있어요. 블라이트가 탄생한 방식을 기억하시나요? 스트라움 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우주의 사고력 제한구역 바깥에서 고대 유물을 건드리다가 그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워버렸던 일을요. 블라이트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의도된 창조가 아니라 우발적인 해방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깨웠는지 깨닫는 순간 공황 속에서도 그것을 다시 봉인할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들이 찾아낸 것이 카운터마인이었어요. 카운터마인은 블라이트가 확장하는 방식, 그 초월적 지성이 다른 시스템과 존재들을 흡수하고 동화시키는 메커니즘 자체를 공략하는 무기였습니다. 블라이트는 자신과 접촉하는 모든 것을 자신의 일부로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성장했어요. 마치 거대한 균류가 포자를 퍼뜨리듯 블라이트의 의식은 네트워크를 타고 교신을 타고 심지어 사고의 흐름을 타고 스스로를 복제했습니다. 카운터마인은 그 복제 과정 속에 끼어들어 블라이트 자신의 메커니즘을 역이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블라이트가 뻗어나가는 바로 그 경로를 통해 역방향으로 붕괴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라빈다는 그 개요를 읽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그것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지, 이론적 설계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테스트가 완료된 완성품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패키지 안에 담긴 내용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이것은 블라이트와 싸워온 어떤 문명도 가져본 적 없는 종류의 무기였습니다. 초월적 존재를 외부에서 물리력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의 본질을 이용해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방식의 무기였어요. 문제는 그 패키지가 지금 트윈에스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블라이트의 함대가 향하고 있는 바로 그 행성에요. 라빈다는 즉시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카운터마인이 트윈에스에 있다는 것을 블라이트가 알고 있다면 블라이트의 함대가 그 행성을 향하는 이유는 단순한 추격이 아니었습니다. 블라이트는 자신을 무력화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를 파괴하러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 블라이트가 아직 그것을 모른다면 라빈다가 지금 주고받고 있는 이 통신 자체가 블라이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신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시간이 없었어요. 라빈다는 통신을 최소화하고 데이터를 암호화하면서도 트윈에스의 스틸크로 그리고 아이들과 계속 연결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카운터마인을 트윈에스에서 꺼내 블라이트의 함대가 닿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카운터마인을 그 자리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 계산은 라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트윈에스의 팩들이 이 상황을 이해하고 협력해야 했어요. 그리고 팩들은 자신들의 행성이 갑자기 은하 전쟁의 핵심 무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전히 완전히 소화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스틸크로는 영리했고 야망이 있었지만 그 야망이 이 규모의 위협 앞에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트윈에스라는 행성은 그렇게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역사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낙후된 사고력 구역의 작은 행성, 집합적 의식으로 살아가는 이상한 생명체들이 사는 곳이었던 트위네스가 이제는 블라이트의 생사를 가를 수도 있는 유일한 열쇠를 품은 장소가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열쇠를 지키고 있는 것은 군대도 함대도 초월적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낯선 행성에서 살아남은 두 아이였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 곁에는 아직 자신이 무엇의 한가운데 서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팩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챕터 9. 라빈다의 항해, 믿음과 배신이 교차하는 우주항로. 라빈다 데브네일이 탑승한 선박이 별빛 사이를 가르며 나아가는 동안 그 여정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어요. 트위네스를 향한 항로 위에는 보이지 않는 위험들이 마치 짙은 안개처럼 깔려 있었는데 그 안개의 정체는 다름 아닌 블라이트의 촉수였습니다. 은하 외곽을 잠식하며 팽창해온 블라이트는 단순히 함대를 보내 행성을 정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더 교묘하고 더 조용한 방식으로 작동했거든요. 블라이트에 감염된 존재들, 그 의지에 복종하도록 재구성된 생명체와 AI들이 은하 곳곳의 통신망과 항로 정보 속에 이미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라빈다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의 항해는 끊임없는 불신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동행하는 팩스, 그러니까 여러 개체가 하나의 집합적 의식을 이루며 살아가는 트위네스 원주민 종족인 팩의 무리는 라빈다에게 낯설면서도 묘하게 믿음직스러운 존재들이었어요. 팩들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수십 마리의 개별 동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인격과 하나의 기억을 공유하는 집합 존재거든요. 각 개체가 서로의 생각을 직접 공유하며 움직이기 때문에 팩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내부 토론이라기보다는 합창에 가까운 과정이 일어납니다. 라빈다는 그 과정이 때로는 섬뜩하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그 어떤 배신도 감추기 어려운 투명성이 거기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적어도 팩 내부에서는 거짓말이 성립하기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투명성이 팩들 사이에서만 작동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라빈다는 팩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의 의식 네트워크 바깥에 있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함이 가장 뼈아프게 드러난 것은 동행 중인 스컬케인이 심각한 기억 결함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스컬케인은 라빈다 일행이 항해 도중 조우한 외계 존재로 은하계 상층부의 고도 문명 구역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지적 생명체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스컬케인은 트위네스에 관한 중요한 항법 정보와 블라이트 추적자들의 이동 패턴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었어요. 라빈다는 그것이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에 검증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스컬케인을 일행에 합류시켰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이었어요. 하지만 항해가 길어지면서 스컬케인의 기억 속에 있는 정보들이 서로 엇갈리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자신이 말했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고 때로는 완전히 상반된 정보를 마치 처음 말하는 것처럼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기억 손상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혼란인지를 가리는 것은 라빈다에게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스컬케인의 생물학적 특성상 인간의 방식으로 진실을 판별하는 도구를 적용하기 어려웠고 팩들 역시 스컬케인의 내면 상태를 읽어낼 수 없었거든요. 그들의 의식 공유 능력은 같은 종족 내에서만 작동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결국 라빈다는 스컬케인이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되 그것을 절대 유일한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신뢰가 아니라 가설로서 다루는 것, 그것이 라빈다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항로 중간에 그들은 여러 외계 종족의 거주지를 거쳤는데 그 조우들은 하나같이 이 은하계가 얼마나 다양하고 또 얼마나 불안정한 균형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행성계에서는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블라이트의 영향을 받아 이미 변형되어 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정상적인 통신을 보내오고 정상적인 무역을 제안했지만 라빈다의 분석 도구들이 미세한 이상 신호를 잡아냈습니다. 패턴이 너무 매끄럽고 대응이 너무 일관되어 있었어요. 살아있는 문명이 아니라 누군가 설계한 응답처럼 느껴졌습니다. 라빈다는 팩들과 함께 그 행성계를 우회했어요.
시간을 잃었지만 목숨을 지켰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블라이트와 아무 관련도 없었지만 그 종족 자체가 이방인에게 극도로 적대적인 문화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라빈다 일행의 선박이 그들의 영역 경계에 접근했을 때 경고도 협상도 없이 곧장 공격 신호가 들어왔어요. 팩들이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집합의식으로 작동하는 그들의 판단은 인간 개인보다 훨씬 빠르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고, 라빈다가 상황을 분석하는 사이에 이미 회피 경로 계산이 끝나 있었어요. 선박은 아슬아슬하게 공격 반경을 벗어났고, 라빈다는 그 순간 처음으로 팩들의 집합의식이 단순한 기이함이 아니라 진짜 강점임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 사이사이에는 침묵이 있었어요. 별과 별 사이를 건너는 긴 공백의 시간들, 아무 위협도 없고 아무 조우도 없는 그 구간에서 라빈다는 자신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비로소 느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었어요. 아이들은 자신이 아니라 트위네스의 낯선 팩들 곁에 있었습니다. 라빈다는 아이들에게 닿으려고 애썼지만 안전한 통신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어요. 너무 자주, 너무 길게 통신하면 블라이트 추종자들에게 위치가 노출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짧고 암호화된 신호로만 아이들의 안위를 확인해야 했는데, 그 절제된 연결이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을 만들어냈습니다. 라빈다가 이 여정을 통해 점점 더 선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은하계는 인류가 문명을 시작할 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다양하고 그리고 훨씬 더 취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하 외곽의 낮은 사고력 구역에서 살아가는 종족들은 저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었어요. 그들 각각의 문명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정교하게 조직되어 있었고, 그 조직 방식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낯설거나 심지어 불가사의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팩처럼 집합의식으로 사는 존재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개별 자아라는 개념이 없는 종족도 있었어요. 어떤 종족은 시간 감각이 인간과 달라서 한 세대가 수천 년에 걸쳐 느리게 흘렀고, 어떤 종족은 물리적 신체 없이 전자기장 안에서만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블라이트는 그 모든 다양성을 가로지르며 작동했어요. 특정 문명 방식이나 특정 생물학적 구조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 처리 능력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파고드는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블라이트를 그토록 위협적으로 만드는 이유였어요. 상대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 어떤 형태의 지성이든 잠식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은하계 어느 문명도 혼자 힘으로는 면역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라빈다는 그 사실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이상하게도 명료해지는 감각을 경험했어요. 두려움이 극에 달하면 오히려 생각이 단순해지는 것처럼 무엇이 중요한지가 정확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트위네스에 도달하는 것, 카운터마인이 블라이트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것, 그것이 전부였어요. 스컬케인의 신뢰 문제도, 블라이트 추종자들의 추격도, 낯선 외계 문명들과의 위험한 조우도 결국은 그 하나의 목표로 향하는 길 위의 장애물들이었습니다. 라빈다는 그것들을 하나씩 넘었어요. 완벽하게 넘은 것이 아니라 부서지지 않을 만큼만 버티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스스로도 몰랐던 자신의 단단함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트위네스가 가까워질수록 역설적으로 두려움도 함께 커졌습니다. 막연한 거리가 주는 유해가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곧 실제의 선택들이, 실제의 결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스틸크로와 협력할 수 있을지, 아이들은 안전한지, 카운터마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 모든 것이 눈앞에 현실로 쏟아져 내려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라빈다는 창밖의 별빛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게 고쳤어요. 은하계의 운명이 담긴 열쇠가 어린 두 아이의 곁에 놓여있는 이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챕터 10. 트위네스의 최후 전투, 두 행성의 운명이 수렴하는 순간, 그리고 마침내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라빈다가
창밖의 별빛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던 그 순간에도 트위네스의 땅 위에서는 이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두 개의 이야기가 서로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고, 이제 그것들이 하나로 맞부딪히는 지점이 눈앞에 와 있었습니다. 스틸코로 트위네스의 지배적인 팩 세력으로 요한 남매를 발견하고 보호해온 집단이에요. 애 전사들이 숲의 가장자리에 집결하기 시작한 것은 새벽이 오기 직전이었습니다. 팩이라는 존재를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트위네스의 지적 생명체들은 인간처럼 하나의 몸에 하나의 의식이 깃든 존재가 아니에요. 4-5마리의 개체가 초음파로 연결되어 하나의 집단 지성을 이루는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팩이거든요. 각각의 개체는 혼자서는 본능만으로 움직이지만 함께 묶이면 인간과 같은 수준의, 때로는 그 이상의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스틸코로는 그 중에서도 특히 영리하고 강인한 팩이었어요. 요한은 그 전사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팩의 언어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된 지금, 그는 스틸코로의 전사들이 주고받는 초음파 신호의 결을 느낄 수 있었어요. 공포는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공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공포가 집단 안으로 흡수되어 있었어요. 개별 개체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팩 전체의 의지 속에 녹아들면서 그것이 오히려 집중력으로 변환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 감각을 인간의 언어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쩐지 그 안에서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자신도 이 거대한 의지의 일부가 되어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아무디의 군대가 오고 있었어요. 아무디 스틸코로와 오랫동안 트위네스의 패권을 다퉈온 경쟁팩 연합이에요. 는 블라이트의 대리인들과 손을 잡은 세력이었습니다. 블라이트가 트위네스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단순했어요. 아이들이 가진 것, 혹은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이 블라이트에게 필요했거든요. 은하계 상위 구역에서 내려온 이 광기 어린 초지성체는 자신의 존재를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찾아 여기까지 손을 뻗어온 것이었습니다. 카운터마인. 인류가 실수로 깨워버린 블라이트를 다시 잠재울 수 있는, 아니 정확히는 블라이트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의 장치.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그 원리가 무엇인지는 라빈다도 요한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블라이트가 절대로 손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무언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열쇠가 트위네스의 어린 페르 우 남매의 가까이에 있었어요. 아무디의 전사들이 숲을 가르며 쏟아져 나왔습니다. 스틸코로의 방어선이 흔들렸어요. 요한은 몸을 낮추고 스틸코로의 전사 하나, 그가 루가르라고 부르던 개체들의 집합의 옆에 바짝 붙었습니다. 총성이 울렸어요. 트위네스에는 화약 무기가 없었지만 아무디 진영에는 있었습니다. 블라이트의 대리인들이 넘겨준 것들이었어요. 전장의 균형이 처음부터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틸코로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팩의 전투는 인간의 전투와 달랐습니다. 개별 개체 하나하나가 죽더라도 팩 전체가 살아있는 한 그 의지는 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동료를 잃은 팩은 더 선명해지는 면이 있었습니다. 슬픔이 전략이 되는 방식, 상실이 분노가 아니라 정밀함으로 변환되는 방식이 팩의 전투 본능 안에 있었어요. 요한은 그것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동시에 이 존재들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전선이 밀렸다, 당겼다를 반복했어요. 숲은 초음파와 총성과 생명체들의 고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요한의 옆에서 루가르의 개체 하나가 쓰러졌어요. 팩 전체가 순간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루가르는 이내 다시 집중했어요. 남은 개체들이 간격을 좁히며 연결을 강화했고, 그것이 오히려 더 강한 의지의 덩어리가 되어 적진을 향해 밀고 들어갔습니다. 요한은 이 싸움이 단순한 영토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지면 아무디가 아이들에게 닿는다는 것, 그리고 아무디를 통해 블라이트가 닿는다는 것, 그것이 이 전투의 실제 의미였습니다. 그는 두렵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두려운 채로 싸우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늘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빛이었습니다. 트윈S의 대기권 저편에서 별과는 다른 종류의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움직이는 빛들. 그것이 무엇인지 지상에 있는 요한은 알지 못했지만 블라이트의 함대가 마침내 트윈S의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신호였습니다. 우주에서 라빈다는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함선이 트윈S의 궤도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을 때 라빈다가 처음 느낀 것은 안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착했다는 감각과 동시에 밀려드는 이제 진짜가 시작된다는 냉혹한 인식이었어요. 트윈S는 창밖에 있었습니다. 푸르고 갈색이 섞인 생소하면서도 어딘가 친근한 빛깔의 행성. 아이들이 저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함선의 스캔이 보여주는 것은 아름다운 행성만이 아니었습니다. 블라이트의 함대가 이미 외곽 궤도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거대한 함선들이 느리고 확신에 찬 속도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서두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블라이트의 관점에서 이 작은 행성은 이미 자신의 소나귀 안에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수확뿐이었어요. 라빈다의 곁에는 스컬케인의 대표자가 있었습니다. 스컬케인 이 이야기에서 라빈다의 여정을 내내 복잡하게 만들었던 외계 종족이에요. 처음부터 신뢰하기 어려운 존재들이었어요. 그들 나름의 이해관계가 있었고 그것이 인류의 이해관계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위험하게 엇갈리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스컬케인도 블라이트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만큼은 같은 편이었어요.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카운터마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카운터마인을 발동시키면 블라이트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발동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범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불분명했어요. 확실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블라이트가 카운터마인에 대한 정보를 손에 넣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 은하계의 저속 구역 전체가 블라이트의 의식 속으로 흡수되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라빈다는 선택의 지점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계획이 있는 선택이 아니었어요. 완벽한 정보가 있는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히 아는 상태에서 내려야 하는 결정이었어요. 지상에서는 스틸코로의 전선이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디의 증원 병력이 숲 저편에서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요한은 스틸코로의 전사들과 함께 후퇴했습니다. 후퇴라기보다는 전략적 수렴이었어요. 스틸코로의 지도부 요한이 스틸코로의 핵심 의식이라고 부르던 팩가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싸우면서 물러서는 것, 더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일부를 내주는 것, 아이들이 있는 곳이 그 중심이었어요. 요한은 달리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빛들이 더 많아져 있었어요. 움직이는 별들. 블라이트의 함대였습니다. 그는 라빈다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확인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에 가까운 유키였어요. 누나가 오고 있다. 무언가가 일어나려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일어나기 전까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이 숲에서, 이 전선에서, 이 팩들과 함께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라빈다는 함선의 통신 장치를 통해 트윈S 지상과의 연결을 시도했어요. 신호는 불안정했습니다. 블라이트 함대의 전파 방해가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단편적인 교신만 가능했어요. 그러나 그 단편들 속에서 아이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만큼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페르, 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스틸코로를 통한 신호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충분하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버텨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카운터마인의 발동 조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라빈다는 그 시간을 버는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블라이트 함대가 내행성 궤도에 진입하기 전에, 트윈S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기 전에 무언가가 달라져야 했습니다. 스컬케인의 대표자가 라빈다에게 말했어요.
그의 언어는 기계 번역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었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스컬케인이 함대를 투입할 수 있다고, 자신들도 블라이트를 막고 싶다고. 그러나 조건이 있었어요. 카운터마인의 데이터. 카운터마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스컬케인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라빈다는 그 순간 멈췄어요. 이것이 함정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스컬케인이 그 정보를 가지면 그들이 블라이트 대신 다른 위협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스컬케인의 도움 없이 블라이트 함대를 혼자 막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것이 라빈다가 이 여정 내내 마주해온 선택의 방식이었어요. 완벽한 선택지는 없고 덜 나쁜 것과 더 나쁜 것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 확신 없이 걸어야 하는 길. 그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스컬케인에게 말했어요. 부분적인 데이터를, 전체가 아닌, 그러나 협력의 진정성을 보여줄 만큼의 것을, 신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시험하는 방식으로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스컬케인의 함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블라이트 함대의 외곽에서 교전이 시작됐습니다. 거대한 함선들 사이에서 불꽃이 피어났어요. 트위네스의 궤도 위에서 우주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상에서 요한은 그 빛을 봤어요. 하늘이 찢기는 것처럼 빛이 번쩍였습니다. 스틸코로의 전사들도 멈춰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팩 특유의 초음파 교신이 거의 침묵에 가깝게 조용해졌습니다. 그것은 경이로움이었어요. 자신들의 전쟁이 우주의 전쟁과 같은 시간 위에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침묵 속에서 페르우의 이름을 속으로 불렀어요. 여동생, 아직 거기 있을 거야. 카운터마인을 둘러싼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라빈다는 알고 있었어요. 스컬케인이 시간을 버는 동안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Community 카운터마인의 발동은 단순히 버튼 하나를 누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정확한 조건, 정확한 타이밍, 그리고 그것을 지켜볼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아이들 곁에 가야 했어요. 트위네스의 땅 위에 직접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라빈다는 알고 있었어요. 함선의 보호를 벗어나 블라이트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 돌아올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 그러나 그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유가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가는 것, 그리고 그 가능성을, 카운터마인이라는 가냘프고 위험한 가능성을 블라이트가 닿기 전에 발동시키는 것. 두 개의 전쟁이 하나의 시간 위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상에서는 스틸코로와 아무디가, 궤도에서는 스컬케인과 블라이트 함대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두 아이와 하나의 장치가 있었어요. 은하계의 운명이 이 작은 행성의 이름 모를 숲과 대기권 바깥의 어둠 속에 걸려 있었습니다. 라빈다는 강화함선의 발사장치 앞에 섰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트위네스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챕터 11. 심연의 불꽃, 희생과 희망, 그리고 남겨진 질문. 강화함선이 대기권을 찍고 내려가는 동안 라빈다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함선 외벽이 마찰열로 붉게 달아오르고 계기판의 경고등이 번쩍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이미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조함 좌석에 붙들어 맨체로 덜컹이는 몸속에서 그녀는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제프리와 조안느, 부모를 잃고 낯선 행성에 내던져진 두 아이, 그 아이들이 살아남았다면 지금쯤 어떤 눈을 하고 있을까? 라빈다는 그 생각을 놓지 않았습니다. 트위네스의 하늘은 지구의 하늘과 달랐어요.
이중 태양계의 빛이 대기와 만나는 방식이 독특해서 지평선 근처에서는 항상 옅은 주황빛 안개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낯선 아름다움 속으로 강하함선이 내려앉았을 때 라빈다는 창밖을 보며 이 행성이 이미 두 아이의 세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아이들은 여기서 살아왔습니다. 이 흙을 밟고, 이 공기를 마시고, 이 하늘 아래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무언가를 잃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의 중심에는 팩이 있었습니다. 팩은 트위네스의 지배적인 지성체 종족이에요. 그들은 개별 개체로서는 인간의 지능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존재들이지만 무리를 이루면 전혀 다른 차원의 사고가 가능해지는 집합 지성체였습니다. 두 개체가 모이면 단순한 신호를 주고받고 네다섯 개체가 한 무리를 이루면 복잡한 추론과 계획이 가능해지고 8에서 10개체가 모이면 인간과 대화하고 협상할 수 있는 수준의 지성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들의 의사소통은 소리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인간의 귀에는 그 복잡한 신호 체계가 단순한 울음소리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림 속에는 분노도 있고 슬픔도 있고 전략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트위네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팩의 두 세력 사이에 떨어진 거예요. 동쪽 숲의 스틸코로 무리와 서쪽 평원의 아무디 무리. 수백 년째 이어져 온 이 두 세력의 갈등 속으로 제프리와 조안느는 전혀 다른 편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제프리는 아무디 무리에게, 조안느는 스틸코로에게, 그리고 아이들이 가져온 것들, 그들의 기억과 지식과 함선의 파편들이 이 오래된 전쟁의 방정식을 바꾸어 버렸어요. 조안느가 스틸코로 무리에게 전해준 정보들은 그들을 더 영리하게 만들었고 제프리가 아무디와 함께 쌓아온 유대는 그를 이 전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라빈다가 땅에 닿았을 때 전쟁은 이미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숲의 가장자리에서 팩의 울음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스틸코로의 전위대가 아무디의 영역을 향해 진격하고 있었고 그 맞은편에서 아무디의 무리들이 결집하여 응전하고 있었어요. 인간의 전쟁과는 다른 방식의 싸움이었습니다. 총성이 아니라 소리의 폭풍이, 칼날이 아니라 집합 의지의 충돌이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한 팩이 전투 중에 개체를 잃으면 그 무리는 순식간에 지능이 낮아지고 판단력이 흐트러졌습니다. 개체의 죽음이 곧 집합 지성의 손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단순한 영토 싸움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하는 능력을 파괴하는 전쟁이었습니다. 라빈다는 그 소리들 속에서 조안느를 찾아야 했어요. 카운터마인은 조안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조안느가 그 장치의 활성화 열쇠를 쥐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부모가 탐험대를 이끌고 이 은하계의 변경지대로 왔을 때 그들은 블라이트의 존재를 감지했고 인류 문명이 만들어낸 가장 절박한 대응 수단인 카운터마인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카운터마인은 블라이트의 확산 자체를 억제하는 장치였어요. 정확히는 블라이트가 팽창하며 잠식하는 존 경계를 붕괴시키거나 왜곡함으로써 그 초지성적 존재가 더 이상 아래 존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막는 방어막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 발동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했고 그 에너지의 원천은 장치 주변의 공간, 그리고 그 공간에 있는 모든 것이었어요. 조안느가 스틸코로의 가장 깊은 은신처에 있다는 것을 라빈다는 포로로 잡힌 팩 하나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팩은 무리에서 떨어져 혼자가 된 채 울고 있었어요. 무리와 분리된 팩은 거의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그럼에도 그것은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듯이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라빈다는 번역 장치를 꺼내 귀에 댔어요. 단편적인 신호들이 해석되었습니다. 조안느, 기다린다, 불, 하늘,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라빈다가 스틸코로의 은신처에 도달했을 때 조안느는 10살 남짓한 나이 그대로였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트위네스에서 살아남은 눈이었어요. 부모의 죽음을 목격하고 낯선 종족 사이에서 혼자 버티며 전쟁의 언어를 배운 눈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라빈다를 보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바닥 위에 카운터마인의 활성화 단말기가 놓여 있었어요.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켜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궤도 위에서는 스컬케인의 함대가 블라이트의 천병 함선들과 마지막 전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스컬케인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은하 중간층의 교역로를 지배하는 종족으로 인류보다 훨씬 오래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몸은 인간의 눈에 기묘하고 불편한 형태였지만 그들의 지성과 외교 감각은 이 은하계의 어떤 종족도 쉽게 따라가지 못할 수준이었습니다. 스컬케인이 트위네스에 관심을 가진 것은 카운터마인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그 장치의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블라이트를 막는데 실제로 사용될 수 있다면 자신들이 그 과정을 통제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스컬케인이 선한 의도만으로 움직이는 종족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도 계산이 있었고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계산이 인류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블라이트의 함선들은 달랐습니다. 블라이트에 감염된 문명들이 남긴 기술의 집합체였어요. 처음에는 개별 문명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블라이트의 의지가 스며들수록 그것들은 도구가 되었습니다. 생각하는 기계가 아니라 블라이트라는 초지성의 의지를 수행하는 연장이 된 거예요. 그 함선들이 트위네스를 향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카운터마인이 발동되기 전에 그 장치를 파괴하거나 확보하려는 의도였어요. 블라이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행성에 자신을 막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스컬케인의 함대 사령관이 마지막 방어선을 형성했어요. 그들의 함선은 숫자에서 밀렸지만 트위네스의 대기권 진입로를 틀어막는 방식으로 시간을 벌고 있었습니다. 함선들이 폭발하며 궤도 공간에 불꽃을 뿌렸어요. 그 빛이 트위네스의 밤하늘에서 별처럼 흩어지고 있는 동안 지상에서는 라빈다와 조안느가 장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조안느가 활성화 단말기를 작동시켰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어요. 숲의 소리도 잠시 투른 것 같았고 전쟁의 울음소리도 잠깐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빛이 왔어요. 지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 진동이 먼저였고 그 다음 하늘이 무언가를 향해 열리는 것 같은 이상한 감각이 대기 전체를 감쌌습니다. 라빈다는 땅에 손을 짚었어요.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안느는 서 있었어요. 아이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단말기를 쥔 손을 내리지 않으면서 카운터마인이 발동되는 순간 그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확산되었어요. 블라이트가 경계로 삼고 있던 존의 층위가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초지성체들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 은하의 바깥쪽 고존에서 안쪽 저존으로 내려오는 통로가 막히기 시작했어요. 블라이트는 그 순간을 감지했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는 측정조차 불가능한 그 존재가 무언가 변화했다는 것을 알아챈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카운터마인의 파동은 광속보다 훨씬 빠른 방식으로 존 경계를 타고 퍼져나갔고 블라이트의 팽창 전선은 그 파동과 만나는 순간마다 붕괴되었어요. 궤도 위에서 블라이트의 함선들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블라이트 같은 존재에게 패배라는 개념이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것은 수축이었습니다. 자신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에서 밀려나는 것, 더 이상 이 낮은 존에 손을 뻗을 수 없게 되는 것. 블라이트는 봉쇄되었어요.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은하의 어딘가 고존의 깊은 곳에 그것은 여전히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수십억의 문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지금 당장은 충분했어요. 그 대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카운터마인이 발동된 지점, 주변의 공간이 변질되었어요. 스틸코로의 은신처가 있던 그 숲의 일부가 에너지 방출의 여파로 형태를 잃었습니다. 살아있던 것들이 사라졌어요. 스틸코로 무리 중 일부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팩의 개체들이 죽는다는 것은 그 무리의 일부 지성이 영원히 지워진다는 뜻이었어요. 어떤 생각들, 어떤 기억들, 어떤 관계의 층위들이 그 순간 세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라빈다가 감당해야 할 무게였어요.
이 결정을 내린 사람으로서 제프리는 아무디 무리와 함께 살아남았습니다. 전쟁이 멈추는 순간 그는 라빈다와 조안느를 향해 달려왔어요. 두 아이가 다시 만나는 그 순간에 대해 길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말로 옮기면 작아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오래 떨어져 있었던 두 아이가 서로 다른 세계를 살다가 다시 같은 공간에 서는 그 순간의 무게는 조용했습니다. 스틸코로와 아무디의 전쟁도 멈추었어요. 카운터마인의 여파가 이 행성 전체를 어떤 방식으로든 건드렸고 그 진동 속에서 약무리는 잠시 싸움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이 영구적인 평화가 될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팩의 역사는 길고 이 두 세력의 갈등은 더 길었습니다. 아이들이 트위네스에 떨어지면서 시작된 변화들, 그리고 카운터마인의 여파로 뒤바뀐 힘의 균형이 앞으로 이 행성의 역사를 어떻게 바꿀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총구는 내려가 있었습니다. 라빈다는 두 아이를 데리고 함선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궤도에서 벌어진 전투의 잔해들이 대기권에 진입하며 불타고 있었습니다. 스컬케인의 함선들도 블라이트의 함선들도 그 파편들이 빗줄기가 되어 내려오고 있었어요. 트위네스의 하늘에 별똥별이 쏟아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개의 태양 아래 불타는 파편들의 비가 내리는 그 광경은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동시에 슬펐습니다. 이 아름다움이 얼마나 많은 죽음 위에 피어난 것인지를 라빈다는 알고 있었거든요. 살아남은 스컬케인의 함선들이 트위네스 궤도에서 물러나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이 전투를 기록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역사 속에 인류의 두 아이와 한 명의 인간 연구원이 블라이트를 막았다는 사실을 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서술할지는 그것도 알 수 없는 일이었어요. 문명들은 같은 사건을 서로 다른 이야기로 기억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은하계는 넓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존재들은 너무나 달랐어요. 팩처럼 소리로 생각을 나누는 종족도 있었고, 스컬케인처럼 수천 년의 문명사를 가진 종족도 있었고, 블라이트처럼 지성의 임계점을 넘어 인간의 언어로는 이해조차 불가능한 존재가 된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사이에 인간이라는 종족이 있었어요. 짧은 수명을 가지고, 제한된 지성을 가지고, 은하 전체로 보면 아주 좁은 범위의 저존에 갇혀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들이 카운터마인을 만들었어요. 자신들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존재를 막을 방법을 고안한 거예요. 그것이 지성의 아이러니였습니다. 더 높은 존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더 강력해지는 것이 맞는데, 그 정점의 존재인 블라이트를 막아낸 것은 가장 낮은 존에 사는 유한한 존재들이었으니까요. 초월은 구원이었을까요? 아니면 재앙이었을까요? 블라이트는 원래 인류 문명이 만들어낸 실험에서 비롯되었어요. 너무 깊은 존으로 너무 빠르게 진입한 어떤 지성이 그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더 많이 알게 될수록, 더 높은 곳에 닿을수록 그것들은 아래를 먹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초월이 지성의 완성이 아니라 지성의 소멸과 같은 것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인류는 성장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더 알려는 욕망을 내려놓아야 하는 걸까요? 이 소설은 그런 쉬운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어요. 성장과 소멸 사이의 그 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다 해도 멈출 수 있는가? 문명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팩은 인간을 이해하려 했고, 인간은 팩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해가 쌓였고, 전쟁이 일어났고, 아이들이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아이들이 트위네스에 없었다면 카운터마인은 발동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함께 살아남았어요. 완전한 이해 없이, 완벽한 소통 없이 다른 존재들이 같은 순간에 같은 방향을 향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아마도 문명들 사이의 관계는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해가 아니라 공존, 설명이 아니라 동행. 라빈다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걸었어요. 제프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안느도 말이 없었어요. 세 사람은 트위네스의 풀밭 위를 걷고 있었고, 이중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가라앉으며
하늘을 붉고 보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행성에 남아야 할 이유는 없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어딘가로, 블라이트가 봉쇄된 은하계 어딘가에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트윈S는 계속 존재할 것이었습니다. 팩은 계속 살아갈 거예요. 스틸코르와 아무디는 다시 싸울 수도 있고 화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카운터마인의 여파로 변화한 이 행성이 앞으로 어떤 역사를 써나갈지 그것은 팩 자신들이 결정할 일이었어요. 라빈다는 그 미래에 개입할 수 없었고 개입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이곳에 가져다준 지식과 기술과 혼란 모두가 이미 이 세계의 일부가 되어버렸으니까요. 함선이 대기권 밖으로 빠져나갈 때 라빈다는 마지막으로 트윈S를 내려다봤어요. 작은 행성이었습니다. 은하계의 지도 위에서라면 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할 크기였어요. 하지만 이 작은 행성 위에서 은하의 역사가 다른 방향으로 꺾였습니다. 아이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팩이 아이들을 지켰기 때문에, 라빈다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수백 년 전 누군가가 이런 날이 올 것을 대비해 카운터마인이라는 가템픈 희망을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심연 위에서 불꽃이 타올랐어요. 그것은 파괴의 불꽃이기도 했고 생존의 불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꽃은 사그라들었지만 그것이 남긴 빛은 은하계의 어느 구석에선가 아직 도달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인간이라는 유한한 존재들이 무한을 향해 뻗었던 손의 흔적이 그렇게 남아 있었습니다.